비즈니스 인사이트. 모든 것은 역사에 수렴된다. 현재 취업 전선에 섰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든 팀장이나 대표가 돼서 뭔가 프로젝트를 책임지던 간에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이 우리의 실생활에 작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첫 번째로 가져온 이야기는 ESG입니다. ESG. 그래서 ESG가 뭐야? 혹은 어떻게 하는 게 ESG야? 앞으로 이것이 ESG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왜 나왔고 우리가 ESG라는 화두를 어떻게 물고 갈 것인가, 이거를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바이러먼트, 환경 문제, 그 다음 소셜, 사회적 문제,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문제, 이 세 가지가 ESG 약자입니다. 직접적으로 ESG라는 것이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소위 말하는 금융자본이 통제와 장벽이 없는 국제 금융시장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투자, 재투자를 반복하면서 글로벌 위기를 촉진시켰고, 또 한편에서는 누구도 처음과 끝을 모르는 복잡한 수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해버리면서 미국 내 부동산 자산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잖아요. 80년대 때부터 본격화가 된 신자유주의 흐름, 국제금융의 흐름 같은 것들을 사실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이게 우리 선진국에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2008년을 딱 겪으면서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서구 선진 금융들이 통제가 안 된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은 빨리 따지면 이미 1950년대 때부터 나타났고 80년대 때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덮었어요? 옛날에도 지구가 따뜻했던 적이 있었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대. 에이, 그거는 환경 극단론자들이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덮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종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흑인 노동자들을 정식으로 채용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동등하게 해주는 기업과는 거래할 것.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서 1970년대 때 미국의 시민운동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고 70년대 미국 정가가 그걸 많이 수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국제적이면서도 한편에서는 노동, 한편에서는 자본, 한편에서는 기업, 한편에서는 지구 전체, 이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해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보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ESG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이 ESG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지킨 기업들의 상품만 수입한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A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곳에다 큰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되게 나빠요. 그러면 동남아시아 A라는 국가의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에 제소를 할 수 있어요.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엔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연락이 와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ESG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체계화가 된 범용적 시스템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죠. 조약과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ESG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한 뜻하지 않은 데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엑슨모빌사가 정확히 대척점이 있어요. MS 기업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달에 기후혁신 펀드를 조성해요. 10억 달러 규모고 이 펀드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제거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사무실을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업무 차량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업무 차량들도 2030년까지는 전기차로 싹 전환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을 저탄소 경영으로 이끌어 가겠다. 근데 반대편에 주목한 게 뭐냐면 세계 최대, 미국 최대 규모의 이제 석유업체이자 가스업체인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70년대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진행되고 기후온난화가 막 드러나고 있는데
반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2016년에는 미국의 환경단체와 뉴욕주 등등이 연합을 해서 아예 고소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참 인상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보다 이제 낮은 단계로 떨어지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됐어요. 물론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적어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없다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사회적 책임 문제예요. 얼마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윤리가 확고한가에 대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러 제3세계 국가의 어린아이들, 어떤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이 심각했다. 시간의 노동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또 지적이 됐고요. 근데 지적이 막 되니까 잘못했다, 고치겠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혁신을 했으면 사람들이 와 이럴 텐데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현지 업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계속 돌렸죠. 그래서 실제로 97년에는 아주 강력한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그해 이제 매출액이 37%까지 떨어지는 경험까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래서 A라는 기업은 다 잘하고 있고 B라는 기업은 다 못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선례들이라는 거지 이것이 전체라고 보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블랙록일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데 ESG 지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ESG 활동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주주권을 활용해서 ESG를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 주주자본 시대에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의 이제 한때 2위의 건설업체, 굉장히 큰 업체예요. 그래서 카릴리언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43,000명, 매출액이 55파운드, 높은 매출액과 많은 어떤 그런 임원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업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나빠졌는데 나빠지건 말건 경영진한테 막 보너스 어차피 뭐 하나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각각의 계열사가 어떻게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즉 합리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너졌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원론적인 입장에서 완전한 수준으로 본다면 기업의 행동은 한계가 있고 위선적인 측면은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ESG 경영선언을 CEO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배움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미래가 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ESG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업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또 할 수 있고요. CEO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장기 지속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ESG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윤리 경영, 제대로 된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다 보면 모두에게 좀 유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의미로 이 이야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플랫폼, 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삶 자체가 완벽하게 뒤바뀌었던 이 플랫폼의 본질, 철도입니다. 철도. 우리가 철도를 이야기할 때는 철로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철로가 있고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철로 위를 달리는 여러 수송 마차를 이끄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이게 속도도 느리고 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사실 다른 혁신이 먼저 일어났었죠. 그 다른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거죠. 제임스 와트가 산업혁명 초창기 때 말 그대로 물을 끓여서 나오는 에너지로 사물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건 그냥 증기기관이잖아요. 증기기관을 증기기관차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번의 혁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에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 임원진에서 레이닐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증기기관차 대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증기기관차 개발자들이 모여서 달린 거죠. 말하다 보니까 무슨 약간 그 강아지 시합 같은 거처럼 되는 건데, 그 레일을 쫙 달리게 했는데 유일하게 이 스티븐슨이 만든, 당시 이름은 로켓입니다. 로켓이라고 하는 이 증기기관차가 안정적으로 2.4km의 트랙을 22 평균 시속으로 계속 돌았어요. 그 당시 다른 기차들은 다 중간에 탈선을 하거나 퍼지거나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겼다는 걸 확실히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스파팅을 48km까지 올려요. 그래도 쫙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리버풀 맨체스터 라인에서 증기기관차에 의한 철도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딱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실 스티븐슨이 정말 성공할 수 있었던 힘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증기기관차를 개발한 걸 넘어서서 1453mm 요거를 딱 정해요. 선로 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물건을 많이 싣거나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대신에 제작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선로가 좁아지면 건설 비용은 떨어지죠. 다만 물건이나 사람을 적게 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미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미학,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수익성과 효율성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한 궤관을 스티븐슨이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죠. 세팅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에스파냐는 1676mm를 단독으로 선택을 해요. 이 에스파냐가 굉장히 고민했던 건 프랑스의 침입이에요. 절대주의 군주정 시절에 이 프랑스 왕조와 이 에스파냐 왕조 간의 싸움이 심했잖아요. 이거 프랑스랑 똑같은 라인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프랑스 군대가 훅 들어오니까. 그래서 더 크게 한 거예요. 문제 뭐냐, 그 이후에 프랑스는 에스파냐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프랑스 옆에 프로이센, 오늘날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너무 강성해졌고, 특히 나중에 가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선 바로 옆에 있는 독일을 막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내가 에스파냐를 탐낸다?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파냐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큰 패착이죠. 왜냐면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유럽, 미국까지 다 1453mm로 딱 체계화가 되는데 오직 에스파냐만이 1676. 물론 이제 일부 나라에서 했던 거 있지만 이건 결국 다 뜯어서 새로 낄 수밖에 없어요. 경쟁에서 도태가 되는 상황. 그래서 플랫폼을 장악한다라는 얘기는 놀라운 발명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발명품이 시장 속에서 적절한 합리성을 갖느냐, 즉 나에게도 중요한 거지만 남이 써도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모든 플랫폼은 위기가 생겨요. 무슨 위기가 생기냐면, 맨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A부터 B 구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의 기술들을 하면 되는데, 이걸 확장하다 보면 계산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생기게 돼요. 가장 힘든 게 늪지대예요. 늪지대.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이 철도 구간 같은 경우는 채트모스 늪지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관목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들, 늪지대의 지반을 새롭게 개혁하는 방법들 등등등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토목 기술을 갖고 와서 그걸로 성공을 해서 이 구간이 완성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하나의 플랫폼이 한번 완성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 하나의 방식은 하나의 삶의 생활 양식이 돼버리거든요. 철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제일 처음엔 이게 이렇게 탄광에 있는 석탄을 옮기는 거, 아니면 이제 그 항구에 있는 물건들을 이동시키는 용이었었어요. 실제로 이제 리버풀이 맨체스터의 이제 방적 공장에서 면화가 수입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당시 영국 해군이 강하잖아요. 그럼 인도에서 들어오는 럼주나 설탕, 그리고 미국도 연결이 되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담배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에서 이 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대의 다른 항구가 아닌 다 그쪽으로 와서 물건을 옮기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철도의 운송 수준이 높아져요. 한 번에 지금처럼 200km, 300km를 달리진 않지만 20km였던 것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30km, 40km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제일 처음에는 면화, 설탕, 담배, 썩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장기 보존 품목이에요. 근데 철도 운송 수준과 속도가 높아지면서 유제품, 채소, 생선 같은 쉽게 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철도를 통해서 운송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왜 결정적이냐면 도시인들의 생활 수준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도시에 살아봤자 담배나 설탕이나 면화, 옷 같은 거 입으면서 살았다라면 먹는 식습관 떨어진 거죠. 근데 철도 운송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도시에 살아도 싱싱한 굴을 먹는다라든지 싱싱한 어떤 생선을 먹는다든지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굴과 생선이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하면 굴과 오징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굴 요리가 너무 맛있는데 굴튀김도 있어, 뭐 오징어 순대도 있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금 이렇게 배가 고프지? 말하다 보니까 이 채소나 유제품이나 생선에 대한 소비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철도 운송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소위 말하는 철도의 확대와 보급과 발전 속도의 향상이라는 것은 생활 양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철도의 중요성이 더더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에서 만든 철도가 되게 인상적인 건데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 여행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우아한 거 따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작은 혁신이지만 거기다가 커튼도 달고 2층 만들어서 2층에서 야외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철도 운송 공간 자체가 문화적 공간도 되고 무엇보다 이러면서 여행이 발달해요. 그전까지는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귀족들이 마차 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생에 한 번 가는 그랜드 투어였다면 그게 아니라 이 해안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미도 가서 해먹고 옵시다. 물자를 끌어오던 거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나가는 형태로 되면서 이 플랫폼은 더 한 번 또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뭐냐?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독일은 과거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왕국이 다 쪼개져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다 다른 나라고 여러 왕국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독일이긴 한데 실제로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권력이 되게 약하니까 황제가 있는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왕들이 따로 외교권 맺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 내내 근대 초기까지도 독일이 언제나 2등 국가, 3등 국가일 수밖에 없었던 건 영국이나 프랑스는 단일한 국가로서 국가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독일은 어디까지가 단일한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현대 독일이 만들어질 때 보게 되면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철도가 되게 유명한데 쉽게 말하면 지방 국가들을 이어버리는 철도를 만드는 거예요. 독일 내에서. 그래 버리니까 나는 작센 사람, 나는 뭐 프로이센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독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강한 나라로 드러나는. 여기에는 우연적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우연적 요소가 있냐면 독일이 다른 여타의 유럽의 국가들보다 산이나 강이 없거나 낮거나 좁아요. 철도를 놓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들어서 영국을 제끼게 되고 현재도 이제 유럽에서 가장 이제 철도망이 발달된 나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죠. 하나의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플랫폼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건 자본의 문제예요. 철도를 받아들여서 유럽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팽창 도구를 활용한 건 공교롭게도 미국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규모 자체가 유럽 국가보다 몇 배, 몇십 배가 크기 때문에 철도를 한번 놓을 때 그 노는 양이 달라요. 같은 철도 회사인데 철도 재벌의 그 기업 그룹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유튜브 구독자 뭐 50만이야, 100만이야,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중국 유튜버들 가보면 뭐 별로 안 돼요. 2천만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통한 자본 축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게 돼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 남군을 이기는데 철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왜냐면 전쟁이 딱 시작하자마자 북군은 철도를 국영화해요. 철도를 국영화한다는 건 철도를 다 압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 전체의 수송 루트를 다 관리하기 시작하고 이 당시에 철도 관리 시스템의 총책임자를 데니얼스 맥칼럼이라는 사람한테 맡겨요. 근데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었어요. 단지 철도 관련한 전문 경영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철도 운송 총책임자로 만든 다음에 북군의 군수 물자나 군대가 이동할 때는 나머지 민간 철도는 멈추고 또 뒤에 가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한 번에 다 짜요. 그래 버리니까 사실상 전쟁을 딱 시작했었을 때 이 북군 같은 경우는 철로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남부는 제대로 된 철도망도 없었고 철도 회사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남북전쟁 얘기하면 그랜트 장군이라는 장군을 꼭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그랜트 장군은 대통령도 돼요.
이 사람과 관련된 철도가 볼티모어 오하이오 철도인데 이 당시 보면 테네시주 일대에서 그랜트 장군의 군대가 남부군을 포위해요. 포위를 했는데 이 군사 증원이 필요한 거예요. 부대가 더 필요하고 부대만이 아니라 물자가 와야 돼요. 근데 이때 북군은 철도 시스템을 군사 시스템과 맞춰놨잖아요. 1900km의 운송 루트를 단번에 연결을 시켜서 25,000명의 병력, 10개 포병 부대, 그리고 대포 등등 각종 물자를 이 철도를 통해서 빠르게 쫙 이동을 시켜서 결국 남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남군이 뭘 하게 되냐면 계속 철도의 그 철로를 계속 파괴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 준비 다 돼 있거든요. 파괴하면 가서 있고, 파괴하면 있고, 이런 과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아예 전투 중에 이기려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철도도 만들자.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뭐 또 쓰면 되지 하면서 무려 전쟁 기간 동안 3,484km의 군용 철도망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렇게 군용 철도망을 만드니까 철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공병대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축이 되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플랫폼을 잘 활용한다는 걸 넘어서서 플랫폼을 유지, 변용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역량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이 철도가 갖고 있는 또 철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들.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누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느냐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유니크한 컨텐츠를 생산하느냐 두 축이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중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다라면 1453mm의 스티븐슨 같은 플랫폼의 창시자가 되면 좋은 거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내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철도를 타는 것 자체를 낭만적으로 느끼게 하는 최고급 인테리어 회사가 되는 건가라는 식의 우리의 시장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살이와 함께하는 현재사는 신명환이었습니다. 아자! 우주박물관을 관리해 전화하는 나사에 천왕 대가했다면 나는 교황에게로 간다. 루이비통 니가 날 거절했어? 에르메스가 있잖아. 약간 다소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플랫폼, 최근에 뜨고 있는 ESG 이런 이야기를 해봤다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걸 일궈내는 도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타카노 조센이라는 일본 공무원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경력이 약간 독특해요. 원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구성작가. 1984년 이시카와 현에 있었던 이제 하쿠이시청 임시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뭔가 좀 일을 해내고 싶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직업으로 딱 선택했기 때문에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우주박물관을 운영해야 하면 또 시장님 또 무리한 주장하시네. 포스터 붙여놓거나 모형 갖다 놓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 우주박물관을 관리해? 오케이 전화를 하는 거죠. 어디다가? 나사에. 저 이런 거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없습니까? 라고 협상을 해서 실제로 나사에서 그 다음 과거에 만들었던 부품이나 제작물 같은 것들을 직접 공수해 오기도 하고 하면서 저 현에 가면 미국 나사랑 연계가 돼 있는 되게 특별한 우주박물관이 있대.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성과를 내면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해봐 이런 성공 스토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나쁜 공무원 근성을 가진 상사들이 시장되고 싶지. 너 지금 이거 이용해야 나중에 선거 나오려고 하지. 아니면 이제 저거 이제 그냥 놔뒀다가는 나 밀어내고 내 자리 뺏으려고 한다. 너 같은 놈은 농림가로 보내버리겠어. 하면서 농림가로 실제로 쫓겨나게 돼요. 모난돌이 정남난다. 그렇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4월달 그의 나이 48살. 48살에 이제 진짜로 농림수산과로 밀려나게 되는. 당시에 이분이 갔던 마을이 미코하라라는 마을이에요. 고령화율이 57%.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절반이 넘어요. 그걸 갖다가 한계 취락이라고 한대요. 소멸 직전에 시골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을 많이 줄 리도 없고 실패가 누적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해봤자 뻔한 거 창의적이도 못한 요 사이에 이게 딱 걸려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해내는 거지. 일단은 사라진 온기 이것부터 다시 불을 떼워야 되겠다. 생각보다 귀농에 대한 향수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아예 눌러 살고 싶진 않더라도 체험해보고 싶은 열기도 또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나 제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갑자기 황당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가 올 사람들을 고릅시다. 그렇죠? 모셔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요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왔는데 와서 행태 부리고 우리를 오히려 왕따 만들고 했던 사람들 많아, 투기적으로 왔던 사람들 많아,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원하는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데려옵시다. 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괜찮잖아요. 헐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결국 이제 신청서를 딱 만든 거죠. 우리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뽑겠다. 소프트 파워, 온기, 이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전 이 부분에서 이 나카노 조센과 제가 통한다고 느꼈어요. 과거 역사 속에 대답을 얻는 거.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보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보시 부모 제도인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그 유럽에서는 대부 문화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양자 문화가 있는데 그거 좀 중간점인 거죠. 그래서 기준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대생 2명이 와야 하고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남자들은 욱하면 대드는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할아버지와 남학생 대학생들 간에 요즘은 좀 잘 지내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에이 지금 하지마, 이게 될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고민한 거죠. 이 술을 마신다는 것도 뭐냐면 일본 포급 문화가 아니에요. 술을 적당하게 적게 마시면서, 그러니까 와인 마시듯이 교류하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오뎅 국물에 이렇게 오뎅 먹고 이러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그래서 요보시 자녀 1호로 미코 마을에 오게 되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의외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함께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결국 양부모로 우리가 나서겠다 해서 너가 이제부터 우리 집 자식이다. 그러니까 진짜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 같은 온기를 주는 거고, 이 여대생들 입장에서도 진짜 부모 같은 굴레는 없지만 따뜻함을 받고, 여기서 기가 막힌 어떤 그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전통 가족은 가부장제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 가족은 서로 좀 외롭잖아요. 전통을 쫙 끌고 오되 양자를 보완하는 형태로 불을 지핀 거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산, 정부의 집행, 하드웨어적인 기계나 어떤 관광 전략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계치락이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람의 온기가 다시 한번 피어올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는 것은 그냥 중요해 해야 돼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수준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지금 만든 거죠. 선 소프트 파워, 후 하드 파워. 이 전략이 이제 먹혀들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됐을지 대충 예상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한 가족이 성공을 해요, 두 번째 가족이 성공해요, 세 번째 가족이 성공해요. 그러면 첫째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 공무원 하나 왔는데 이러다 또 몇 달하고 떨어지겠지 했는데 아니야 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편으로 이 구청,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 시청 이런 데서도 밀어줘 하면서 옆에 이제 그동안 차갑게 봤었던 공무원들도 같이 해. 나 원래 널 지지한 거 알지? 약간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힘이 쏠리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성공을 이루려면 첫 번째 키만으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로 문을 열더라도 그 다음 문은 다른 열쇠로 열어야 된다는 것들. 우리 현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숨을 쉬는 것만으로 이 농촌이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 미코하라 지역의 쌀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한 쌀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걸 왜 몰랐지?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리지? 하면 사실 보통 생각하는 게 우리 쌀의 우수성을 많이 홍보하겠다, 유명한 방송에 PPL로 넣겠다.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범주화된 생각인데 이분이 또 황당한 생각을 해요. 일본은 천황을 중심해서 구조화가 돼 있으니까 천황이 먹는 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국내청에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쌀이 되게 좋으니까 한번 드셔봐라.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쉽지 않죠. 이미 먹고 있는 쌀이 있을 거고 다 국내청에 복잡한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가볍게 됐거든 하면서 실패를 해요. 이제 여기서 물러날 다카노 조센이 아니에요. 미코하라, 우리 마을의 이름, 요거를 풀어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신의 아들이 사는 곳, 이런 뜻이래요. 신의 아들, 아들, 신의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한 후계자는 베드로의 후계자는 로마 교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아니라
천왕 대가했다면 나는 교황에게로 간다. 사실 이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각이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먹는 쌀인데 우리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 표방하는 브랜드랑 어울리는 포인트를 사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연락을 해요. 교황청의 답변이 굉장히 의외였던 게 뭐냐면 미코아라라는 마을이 한 5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바티칸도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800명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 노인들이세요. 우리 교황청도 또 이 바티칸도 이렇게 작은 마을, 특히 한계치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엉뚱하게 조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황이 먹는 쌀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황이 먹는 쌀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거 약간 특별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약간 야, 이탈리아의 교황이 먹는 쌀이래. 어디 쌀이 하면서 주문이 막 쇄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갑자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준비했다는 듯이 막 팔진 않는다. 이거는 좀 백화점에 좀 문의하는 식으로 해서 백화점만 좀 납품하는. 근데 의외로 그 당시 백화점에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쌀값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생각보다 싸네요. 그러니까 미코라 지역에서는 나름 올린 건데 당시 이제 A급 브랜드들은 값이 비싼 거에다가 또 백화점 들어가면 막 뭐 포장지라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파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고 교황이 먹는 쌀이야 라고 하면서 브랜드가 연이어 탁탁탁 올라가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 갑자기 명품 쌀로 확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쯤 되면 이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 닭가나 조세는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바퀴가 돌면 더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세 번째 바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쌀 봉투가 있잖아요. 쌀 봉투가 있는데 미코하라 쌀 폰트를 루이비통에서 미코하라 똥쌀 뭐 이렇게 딱 써주면 콜라보하면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루이비통에게 협업을 제안해요. 근데 실패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봐요. 앞에서 한번 실패해 봤잖아요. 천황 국내청에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잠깐 그럼 어디를 해보지 하는데 여기서 더 대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지금 루이비통 니네가 날 거절했어? 루이비통보다 더 좋은 슈퍼 프리미엄 명품 에르메스가 있잖아. 여기서는 조금 더 조사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메스의 스카프를 디자인한 이 캘리그래퍼가 일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카와 주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만난 다음에 설득을 한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고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 캘리그래퍼가 감동한 거야. 어떻게 나를 찾아왔지? 야, 그럼 사실은 되게 명예롭잖아요. 그런 쌀에 내가 글자를 써거나 디자인을 해주면 본인으로서도 사실 새로운 커리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 먹혀서 에르메스의 캘리그래퍼가 미코하라 쌀 포장지를 싹 디자인해줘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거 뭐야? 하면서 일종의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농촌을 성공시키는 어떤 마케팅의 한 대명사의 한 전범이 됐던 거죠. 이걸 결과를 취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딱 돌려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성공의 세 가지 원칙. 먼저 커뮤니티를 살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 황당한 도전을 해라. 교황이더라도 문을 두드려 봐라. 세 번째, 명품가도 만날 수 있다. 에르메스 짱짱짱. 이렇게 가면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그 자기계발서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주박물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사한테 밀려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단연간에 자기만의 문제를 푸는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도 사실 그런 노하우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 거고, 그 위에서 사실은 놀라운 상상의 성공들을 이뤄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과 성공을 우리가 너무나 공식화된 성공담으로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듣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공무원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혹은 저같이 이렇게 인문학을 갖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됐든 그가 갖고 있었던 열정, 문제의식, 그 사람만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게 된 노하우. 그래서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탄탄하게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 길을 이루다 보면 세상이 주목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있는 제품이고 뻔한 상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이번에 가져온 이야기는 냉장고의 역사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시장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가능성만 있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 있었냐면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물류와 교통이 굉장히 급변하게 되죠.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식재료의 이동 속도 또한 되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 보스턴 출신의 어루망으로 불렸던 프레데릭 튜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지구에서 물자의 이동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선한 재료를 소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바로 냉장고를 발명한다? 이건 한 번에 너무 커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항구나 대표적인 도시에다가 물건이 내려올 때 그 물건을 신선하고 차갑게 보관하는 냉장 시설 시스템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 다 비웃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얼음 녹는 건데. 그리고 뭐 갖다 바로바로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튜더가 실제로 얼음이 도착하는 주요 항구에다가 저온 창고라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형 아이스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업적 성공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 1806년 튜더의 회사가 한 130톤 정도의 얼음을 취급했었대요. 근데 50년이 지났었을 때 그의 회사가 무려 14만 6천 톤을 운송하는 회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냉장 시설이 갖고 있는 사업적 가능성이 일부 확인이 된 거예요. 즉 시장이 기초적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이 안 오는 건데 얼음도 생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음도 작물처럼 재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일단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좋은 땅에서 농사를 이렇게 짓잖아요. 잘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같은 미국이더라도 그 미국 내에서 주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 첫째 물이 맑을 것, 두 번째는 얼을 때 균질하게 잘 얼려야 돼요. 차가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니까 주요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얼음 명품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규격으로 얼음을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면서 각 항구로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건데 얼음의 보급이 아주 활발하게 되니까 얼음 인플레이션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요. 얼음 기금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게 1860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유통체계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얼음을 활용하고 얼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얼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고 지금 같은 기후 온난화는 아니지만 기온이 전년도 대비 갑자기 좀 더워지는 해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얼음이 작년에는 A 호수에 얼음이 꽉 차서 몇만 톤씩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얼음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유통체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 얼음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인공 얼음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재료가 암모니아인데 전쟁에서 탄약을 제조할 때도 암모니아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세계 대전 도중엔 탄이 중요해요, 얼음이 중요해요? 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탄 때문에 얼음이 풍기되는 현상들. 얼음 창고가 당연한 게 되고 얼음 창고를 통한 식습관이 익숙해졌는데 그 얼음이 부족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문제가 생기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어느덧 얼음과 이제 가까워진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냉장고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냉동식품도 아니고 차가운 빙수를 먹는 것도 아니고 신선한 음식을 유지 보존하는 역할까지였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냉장고를 만들자는 거예요. 드디어. 항구나 주요 도시의 핵심 시설에 아이스박스 창고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야, 그거 힘들게 핀란드까지 가서 얼음 잘라와서 갖다 넣어놓고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창고 시설의 어떤 기술적 작용을 통해서 윙 하면 그 냉동 창고 같은 요런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9세기 중반. 1862년이 런던 박람회가 있었던 해거든요. 이 박람회 때 가장 관심 가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냉장 기술이었어요. 야, 사람이 얼음 만들 수 있대. 이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화두였었고요. 실제로 냉장 기술 혹은 냉동 기술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1862년에 시브 해리슨 제빙기라는 게 제작이 됩니다. 증기 압축식 냉장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하루에 10톤 정도 되는 얼음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엄청난 변화인 거죠. 갑자기 이제 핀란드, 노르웨이가 거지된 거예요.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측의 몰락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 북유럽의 유협곡에 있는 아름다운
청정 퓨어 얼음이었는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기존의 얼음 유통망이 다 붕괴가 돼요. 대형 냉장고 시설이 나올 때가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증기선이 개발이 돼요.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기 되게 힘든 작은 강목까지 다 배들이 들어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음 기술과 증기선이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냉동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냉동이나 냉장이 가능한 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냉장 기술이 발전해 버리면 음식 자체를 아예 얼려버리면 해동시킨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사실상 사시사철 신선한 음식들을 계속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콩이라든지 곡물류도 얼려두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방식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느덧 그 항구의 냉장시설에서 증기선의 냉동 기술로 이제 변화 발전하게 되면서 유통경제가 한층 더 또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단계로 두 번째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지만 거대하게 지금 인간의 생활 구조와 시장 구조가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일반화가 되고 가만히 놔두면 여러 경쟁자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성장이라는 건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야지만 지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어느 시점부터 이제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대형 냉장 시설은 이제 끝났어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남은 곳은 집밖에 없어요. 집집마다 각자 다 냉장고를 갖고 있다면 미국 가정만 하더라도 인구가 1억인데 냉장고를 1억대를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은 집 안에 냉장고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이때 말하는 냉장고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택이 있고 저택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에서 음식물을 관리했었어요. 거기에 냉장고를 넣는 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냉장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냉장이라는 것을 돌려야 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기계 자체가 굉장히 컸고 두 번째는 그 기계의 소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오면 너무 시끄러운 거야.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작은 냉장고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수공업 제품인 거예요. 완전히 숙련된 그 기술자들이 모여서 주문 받아서 매사추세츠주의 무슨 통에 메리 여사의 냉장고 하나.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당시 한 20세기 초반 가격으로 1913년 이때 한 $900 정도에 팔렸대요. 근데 $900 하면 이제 감이 없는데 그 당시 이제 포드 자동차 알죠? 헨리가 만든 T라고 하는 영화에 엄청 나오는 그 자동차의 2배. 자동차 자체도 그때 신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 부의 상징인 건데 그때 자동차보다 그 냉장고가 가격이 2배 이상. 왜냐면 수공업 시스템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중요한 회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얼마 전만 해도 이 GE 하면 이제 가전제품의 뭐 명성 회사였었죠. 그래서 그때 이 문제, 이 비싼 가격과 수공업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두고 제너럴 일렉트릭 GE사에서 이제 몇몇 인재들을 파견해서 조사를 시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554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기존의 가정용 냉각 기술과 이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아이스박스에 얼음은 녹잖아요. 이 얼음 녹는 속도가 얼마 걸리냐, 또 얼음이 집까지 배달되는 속도는 얼마나 걸리냐, 이거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B라는 시장이 포화가 된 상태에서 A라는 시장이 가능성이 있는데 B는 조금 자연 발생적이었잖아요. 산업혁명이나 여파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다면 B는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미지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섬세한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냉장고가 지펠이나 디오스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는 이때는 이제 모니터톱이라는 제품인데요. 완전 밀폐형 냉장고. 모든 장치가 강철벽으로 철저하게 보호가 되므로 공기와 먼지와 습기가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냉장고가 당연히 밀폐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직까지도. 그래서 완전히 강철로 만든 완전 밀폐형 냉장고를 만들면서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지휘사 말고도 몇 개 회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지의 시장을 향한 이 소위 말하는 투자,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되는데 필요가 없는데 필요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요리책을 발간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시원한 물에다가 수박 넣어놓고 참외 넣어놓고 쫙 쪼개서 먹어서 시원하다 이랬는데 그게 아닌 것이. 얼음 갖고서 싹 갈고 우유 넣고 설탕 넣고 팥 뿌리고
강물에 흘린 수박과 팥빙수의 이 차가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같은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투게더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아 이것도 어떻게 안 먹어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요를 창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가장 컸던 마케팅이 뭐냐면 냉장고의 색깔을 입혀요. 냉장고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스박스 단계는 나무예요. 나무 상자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때 철제 냉장고가 되고 플라스틱 화학 염료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화학 염료로 빨간색, 베이지색, 파란색 하면서 냉장고 7종류 골라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면서 냉장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 보급이 집집마다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형화가 돼도 냉장고를 사는 사람들은 부유층들, 집에 전기 시설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 평범한 가정에는 화덕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음식을 집안으로 갖고 왔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운도 따라요. 뭐냐면 드디어 주택에 대한 개념이 발전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신식 주택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 시스템. 중앙난방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주택 전체가 다 전기 시스템이 공급이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택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주택이 아파트가 됐든 개인 주택이 됐든 간에 이 주방과 그 생활 공간이 일체화된 형태. 그래서 보다 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과 주부로서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택 정책이 바뀝니다. 근데 이 주택 정책이 바뀐 게 냉장고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가전제품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거지만 질병에 안 걸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균이 내 몸에 안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이 닦는 거죠. 1950년대 때 세균학 지식이 일반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질병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나 균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는 사실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 보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공중보건과 위생관념이 완전히 세팅이 돼요. 그래서 막 이게 화장실 같은 데도 나무가 아니라 타일로 싹 바뀐다라든지 주방기구가 다 이렇게 스텐으로 바뀌고, 이거를 또 냉장고계에서 확 잡아요. 당신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냉장고에 넣어둬야 됩니다. 냉장고는 건강을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사실 이게 100%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건강에 대한 염려를 냉장고 구매로 이어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이 지금 한 100년 이상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의 수요가 탄생하기까지, 다음에 그 수요를 일반화시키기까지 사실은 냉장고 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도전을 해가면서 시장을 창출하고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일상을 뒤바꿨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냉장고로 먹고 살지 않더라도 내 사업 분야나 내 일의 영역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사업적 성공,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냉장고, 필요와 수요의 탄생. 짜자잔! 어떤 느낌 떠오르세요? 어떤 감성이라는 것이 영향을 주고 그 감성에 부응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곳을 놀러 가고 싶어 하거나 그 제품을 갖고 싶어 하는, 오늘 저희 주제는 바로 그러한 섹시함에 대한 이야기, 힙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열광한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섹시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좀 성적인 뉘앙스가 강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얘기할 때 섹시한 거 없어? 이런 말 솔직히 쓰잖아요. 그렇죠? 멋있다, 개성 있다, 매력적이다, 진부하지 않다 등등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게 최근에 와서 섹시라는 말보다 힙하다는 말로 또 옮겨가는 경향이 있죠.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여행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면 여행은 해외죠. 뭔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내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표정들이 다 바뀌잖아.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로망이 있는 거고, 요트 이렇게 탁 몰고 섬들 막 샥 보여주고 돌고래 뻥뻥 튀어나오고 낭만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어때요? 요트 몰아본 적 있어요? 엄청 힘들어 이거. 근데 우리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와이키키 해변이라든지 몰디브 같은 데 가고 싶어하는 이유, 또 그런 광고를 할 적에 저거 광고 왜곡이야 왜곡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현실이 그럴지언정 현실을 뛰어넘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그냥 설명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이건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섹시함 핵심적인 조건은 품위와 신비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뻔히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이 사람을 보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듯한 느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수 김광석, 그리고 미국의 영화배우로 얘기하면 제임스 딘,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김광석은 30대 초반에 죽었죠. 제임스 딘은 무려 24살에 죽었어요. 그 죽음이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가 젊은 시절에 불렀었던 포크 음악이라든지 그가 나왔었던 그 반항하는 그 표정, 그런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면서 무궁무진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임스 딘이 지금까지 활약을 한다 하면 마치 탐 크루즈처럼 그 멋진 탑건에 나왔었던 젊은 배우가 매버릭에 나와서 여전히 흥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섹시하진 않죠. 신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 딘은 그때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젊음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영원히 젊어 있고 흑백 사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가리고 있고 영원히 반응하고 있고. 그렇죠. 섹시함이라는 조건, 이 무형의 조건이 갖고 있는 핵심이 뭐냐? 신비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뭐 죽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가려져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선 추론할 수 없고 대신에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사진 같은 거 찍더라도 보면 그림자 효과 같은 걸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림자가 들어갈 적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모습을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한 섹시함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다 드러낸다고 그것이 곧 매력적이고 그것이 곧 섹시하고 그게 힙한 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또 든다라면, 야 진짜 이분은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지금도 항상 얘기가 나오게 되죠. 다이애나 비. 굉장히 유명하죠. 찰스 황태자가 제복을 입고 옆에서 그 당시에 너무나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같이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내려오는 그 사진 하나가 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품위를 이야기할 적에 단적인 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제 다이애나 비인 거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공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뭐 라푼젤, 인어공주.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주체성이 없는 뭐 여성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계속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공주라는 지위가 주는 그 품위 자체가 있거든요. 공주야말로 품위 그 자체가 생명이거든. 언제나 그놈하고 상처를 받아도 대중 앞에서 펑펑 울지 않고 굳은 표정 정도가 최대인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뭔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거니까 품위와 신비감이라는 것은 섹시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올드해져 버렸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미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어요. 특히 그 앞에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전주의에 대한 열기도 높았고, 그 당시 어떤 그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 의료보험 체제에 대한 개선 열망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래서 마이클 무어 같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들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하고 변화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때 오바마가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의 정치 구호가 뭐예요? 체인지. 뭘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꿔야 돼. 그리고 오바마 본인이 미국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절묘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완벽한 흑인도 아니고 혼혈인데다가 상원 의원 출신으로 엘리트성과 민중성을 같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소수자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변화를 바라는 계급에게도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들의 열망을 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고, 반대편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도 오바마 정도는 또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힘의 결집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당대의 시대적 아이콘이 되고 섹시함의 어떤 구현체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섹시함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시대정신이나 동시대 사람들의 열망과 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근데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네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거든요.
이 섹시함의 절정으로 벌어진 촌극이 노벨상을 받은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앞으로 잘할 거라는 걸 믿고 노벨 평화상을 줬죠.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까 소소한 멋짐들이 있잖아요. 뭐 우산을 씌워준다라든지 흐뭇하게 뭐 대화를 한다라든지 격이 없이 군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있지만 국제 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부시 대통령 정도의 호전적이진 않더라도 그래봤자 미국 제국주의 대통령이었거든요. 섹시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트렌드란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트렌드라는 것은 시대 정신에 부응도 해야 되지만 그 부응하는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끌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극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퇴장을 한다라든지 몇 가지 정확한 선택과 방향이 없으면 그냥 찬찬히 침강하다가 평범해지고 말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트렌드가 약간 사람들의 새로운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냐 트렌드가 사람들의 기대를 만들어내냐란 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란 말로 똑같아요. 거기서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죠. 다만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언제든지 트렌드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어딘가에 집결돼서 빛날 때 힙하네, 섹시하네, 멋있네 이런 말을 쓰게 되면서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대충 뭔지는 알겠고 좀 구체적으로 역사적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섹시함의 스타팅은 뭐냐면 이게 파일럿이에요. 파일럿. 사실은 파일럿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1차 세계대전 때예요.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아직까지는 오픈된 상태에서 본인이 수동으로 조작을 하면서 본인이 기관총까지 쏘는 그 시대 때.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비행기를 타고 떠서 적진을 보면 적진의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서로 비행기가 떠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공중전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막 날고 공격하고 뒤쪽 뭐 날개가 맞았다 미안 안녕 사랑해 막 죽고 뭐 이런 과정.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이륙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조건 혼자예요. 첫째, 고독해. 섹시한 핵심은 고독함이거든. 고독해.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 전투에 참여해서 적기 200대 격추 사망, 300대 격추 사망, 700대 격추 사망, 유명한 그 파일럿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다 일찍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 무스탕이니 뭐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탁 마오라하고 탁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플레이보이들이 많죠. 오늘 사랑을 나누고 갔다 올게 하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어떤 낭만의 결집체로 이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찰스 린든버그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 걸 이 당시에 사진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은 안 중요해. 왜냐, 영상은 너무나 실체적이에요. 멈춰져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섹시하지 못하죠. 계속 영상에서 떠드니까. 그 딱 찍어서 이제 찰스 린든버그가 딱 비행기 옆에 딱 앉아있는 모습들, 이게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팬레터의 내용을 보면 당신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점잖하게 쓴 거고 진짜 너무 힙해 뭐 이런 거죠. 너무 섹시해 막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간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파리, 뉴욕, 중국으로 얘기하면 베이징은 없는데 상하이는 있어.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섹시함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가 좀 비정치적이거나 탈정치적이거나 정치 저항적 요소가 또 있어야 돼요. 파리는 혁명이 있었잖아요. 파리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존의 체제를 타도해 버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고 나서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더 매력적인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공간에선 단일한 스토리로는 안 돼요. 이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배우나 인물이나 아이콘은 좀 가능한데 공간은 사실 이야기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야 돼요. 파리 하면 정말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파리 마니아들이 좀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다 카페에서 탁 한 다음에 가서 그걸 다 보는 거야. 또 한 친한 친구는 이제 그 미술이나 오페라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얘네는 이제 그 과거의 중세 구조나 도시 자체가 이제 미술관하고 음악당 같은 게 다 붙어 있는 구조고 타이밍을 다르게 가면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가서 그걸 또 즐기는 거야. 한 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집접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 공간이 그 자체가 열광하게 되고, 잠깐 놀러 온 사람도 나 파리지앵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주 가는 사람은 이러고 또 딱 즐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간을 분석해봐도 섹시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시함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의 환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마냥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굳이 표현을 경외스럽다,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감정의 결이 달라요.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경외스럽다라는 것은 그냥 묵직하고 어느 정도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실체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섹시하다, 힙하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그런 무게감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기대하진 않죠. 정확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라고 있는 그 어떤 욕망 이거랑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섹시함의 효과라는 것은 그런 욕망이 결집되면서 그로 인한 파급 효과들이 생겨요. 근데 적어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시장 효과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게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탑스타가 된다라든지 톱 모델이 된다라든지 또 그 사람이 선택한 그 무언가가 유행이 된다라든지 혹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가 엄청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누린다라든지 그 도시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면서 엄청난 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든지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정리하는 순간 공식이 돼버리는 거고 공식이 돼버리는 순간 활용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 순간 안 섹시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유형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굉장히 쉽게 브랜드 마케팅이다, 감성 마케팅이다 이런 단어를 하면서 자신의 섹시하지 못함을 스스로 입증하면서 그 시장이 붕괴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트렌드를 파악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트렌드를 파악하라 라고 얘기하면 검색해가지고 요즘 뭐가 뜨느냐 해서 뭐 트렌드 코리아 2025 요즘에 뜨는 거 아이템 이렇게 찾는데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미 매너리즘이죠. 진짜로 필요한 건 트렌드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가능하게끔 한 내면의 욕망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트렌드를 분석한다면 떠서 나오는 이성적 성공 요인이 아니라 그것이 제일 처음에 미쳤을 감정적 파란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를 바라는 욕망이라는 시각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타이밍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성공,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의 지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성공이나 사회에서의 성공에 좋은 인사이트를 작용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